오랜만에 웅달책방에 나왔는데 네. 달란트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경제 콘텐츠 플랫폼 사이다 경제에서 이제 콘텐츠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또 최근에 대한민국 산업 지도 저술한 작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2024-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 지금 서점에서 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예스 지수를 많이 아.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거의 진짜 판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호응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교보는 잘 안 파니 교보도 많이 사주세요 좀. 아니 그 보니까 되게 그 유튜브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잖아요. 와, 그러면서 어떻게 또 이런 책을, 근데 이런 책도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진짜 산업 전반을 다루는 거잖아요. 언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한 분야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네. 배당주도 쓰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그 주식 종목을 고른 스킬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마다 그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정도 깜냥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대신에 그런 분들 좀 많이 만나봤고, 예전부터 뭐 그런 주식 분석이라든지 뭐 투자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전반적으로 한 이 정도는 훑어야지 뭔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책의 목차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그냥 대한민국 전반을 다 다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존의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업종 분류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한국 산업 분류 그를 기반으로 해서 그 YGFN이라든지 FN 가이드라든지 그 윅스나 뭐 픽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업종 분류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예전부터 투자를 하면서 좀 보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보기에는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빨리 변하고 네. 융복합화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산업을. 그래서 총 27개 산업으로 분류를 했고, 와, 그다음에 따로. 그다음에 대단하네요. 세부 섹터는 179개로 이제 나눈 다음에 거기 이제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간 섹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렇게 나눠서 그 기업을 제가 따로 다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한 다음에 그 큰 업종별로 산업별로 그 투자의 뭐 개요라든지 시장 개요, 뭐 누가 이제 1등이고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과점 시장인지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인지, 그리고 뭐 수출 중심인지, 그리고 해당 그 산업의 성장성 어떤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뭐 이 해당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고 뭐 뭘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증시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 증시는 약간 다소 상반된 듯하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이유 정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관들의 수급이 연초에 좋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연말에 의례적으로 약간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그게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 모든 기업들이 그 한 12월 연말 그걸 배당 기준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배당을 공시를 하고 며칠 뒤에 배당 기준일이고, 그래서 12월 연말에 배당 기준일인 기업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주주 초에 하기 전에 배당 기준일인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의례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연말에 좀 들어왔고, 뭐 배당을 보거나 아니면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그런 효과 때문에 올해 연초 들어서 막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쭉 흘러내린 건 수급적인 측면이 있고, 약간 펀더멘탈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중국 쪽에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중국 쪽이 계속해서 안 좋았잖아요. 뭐 여기 채널 봐도 뭐 중국 경기 안 좋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오고, 여전히 그 디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좀 주가가 빠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나 더 매크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한데, 사실 한 작년 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3월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는 CME 그룹 사이트에 가면은 그 한 달간의 그런 기준금리 스탠스의 변화 같은 그런 컨센서스 변화가 나타나는데, 3월 기준입니다. 지금 뭐 이구 동성으로 3월에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제 기준으로 전일자 기준으로 캡처를 한 거예요. 2월 2일인가요? 1일인가요? 아무튼 간에 기준으로 캡처를 한 건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70 한 몇 %예요.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근데 현재 보면은 40% 밑으로 내려왔죠. 일단은 그 최근에 FOMC에서 파월이 약간 3월 인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건 아닌데, 일단은 뉘앙스 자체가
빨리 그렇게 인하 안 한다. 나스닥 약간- 급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그 파월이 그 FOMC에서 얘기해서 뭔가 확 반영됐다라기보다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었어요. 올해 들어서. 약간 좀 금리 너무 빠르게 내린 거 아니야? 뭐 10년물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8% 초반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4.12%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죠, 사실상 시장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경제 리스크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앞으로 봤을 때는 좀 뭐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런 여진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사실 뭐 단기적인 그런 흐름은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를테면 1년 단위로 뭐 연간 단위로 끊어봤을 때 대략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고 갔다 그런 부분은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작년 이맘때 나와서 또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의 실제 이익과 예상 이익 간의 괴리, 그다음에 연도별 수익률 해서 나와 있는데 위에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바로 연도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막대기가 실제 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그 다음에 주황색 막대기가 예상치예요. 예상치. 언제 예상치냐면은 가령 2024년이라고 한다면은 2024년 첫 거래 그때 예상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좀 연초에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연초 되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결심하고, 그렇죠. 버킷리스트 뭐 만들고 싶고, 뭐 공부하고 싶고, 약간 희망이 있단 말이죠. 운동해야 되고, 맞아요. 살 빼야 되고.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전망치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쫙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주황색 막대기가 파란색 막대기보다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실제 이익이 이 전망치보다는 대부분 밑도는 그런 경향이 많다. 자, 아무튼간에 이런 개요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언제 증시가 오르느냐? 첫 번째 언제 증시가 오르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예상 이익과 실제 이익이 차이가 안 나거나 실제 이익이 더 잘 나오는 경우 그러면 증시가 오릅니다. 그 당해년도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은 뭐 한 2004년 그죠? 2004년 그리고 2005년 엄청나게 올랐죠. 50%. 그 다음에 2007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예상 이익과 실제 이익이 거의 차이가 안 났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도 보시다시피 예상 이익과 실제 이익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이때도 많이 올랐죠.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익이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 2017년.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기가 훨씬 더 높죠. 이때 이제 세미 상승장이라고 해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 바로 2021년도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별로 안 올랐어요. 3.6%.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 연도가 코로나여서 이때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금융 정책을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때 좀 많이 땡겨서 반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즉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서 오른 케이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른 케이스예요. 그때가 또 언제냐면은 2009년이 약간 좀 해당될 수도 있어요. 2009년은 약간 실제 이익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표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직전 연도 컨센서스보다 당해년도 컨센서스가 대폭 낮아진. 그러니까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한 대 딱 얻어맞고 완전히 이거 거덜났다 세계 경제. 그러면서 컨센서스가 확 낮아졌죠. 이때 많이 올랐어요. 보면.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2019년도 좀 비슷해요. 2017년에 엄청나게 좋았다가 그렇다가 2018년에 이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았죠. 생각보다. 떨어졌네. 미중 무역 분쟁 이때 터지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 감소하면서 박살난 다음에 야 2019년에도 재미없어. 그래서 컨센서스 확 낮아졌는데 이익은 더 박살났거든요. 2019년이 그죠? 2018년보다 더 박살났어요. 근데 좀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약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도 컨센서스 확 낮아졌는데 30% 올랐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23년 이때도 보시면은 사실 2022년 컨센서스 확 높아지고 근데 2022년 박살 나니까 2023년 안 좋다라고 해서 이때 뭐 아시다시피 뭐 연초에 경기 침체 온다 그런 말 되게 많았잖아요. 컨센서스 확 낮아졌는데 이익도 많이 못 벌었어요. 반도체가 박살나다 보니까. 근데 이때도 18.7% 올랐죠. 그럼 반대로 하락한 케이스는 언제냐? 그건 딱 한 케이스로 정리가 되는데 폭락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너무나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주가도 좀 올랐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해는 더 좋다 그래요. 그때 박살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
그렇죠. 2021년에 보면은 이 파란색 막대기가 주황색보다 훨씬 높죠.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2022년에도 좋아요 하면서 컨센서스 확 높였어요. 근데 꼬꾸라졌죠. 이때 이제 박살났습니다. 또 언제가 그랬냐? 2018년도. 2017년도에 이익 엄청 좋았어요.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올해 더 좋습니다. 꺾였죠. 이때 박살났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2007년보다 컨센서스 더 높아졌는데 보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니까 박살났고. 이제 제가 이게 여러 그런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럼 올해는 어땠냐는 거예요. 박살날 것 같아. 올해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박살난 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직전 연도 상장사들이 이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확 올린 케이스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직전 연도 상장사들이 이익이 좋았나요? 안 좋았죠. 오히려 박살났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컨센서스가 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상승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상승하는 케이스 두 케이스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기대감이 없거나 아니면은 예상보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근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가봐야지 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로 10% 아래로 10%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걸 반영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우리나라 언론에서 외신 번역해서 나온 거 보면은 트럼프가 뭔가 이길 것처럼.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이기면은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좀 빡세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뭔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빡세권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이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이익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010년부터 한 2015년, 16년까지는 그냥 빡세권이었어요. 따로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2016년, 2017년 방향성 나오고 그 뒤로 계속해서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좀 맞물리면서 고점에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EPS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상 이익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지수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의심을 해요. 그런 고점입니다. 반대로 저점 같은 경우에는 EPS는 빠져요. 근데 지수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에서 변동성을 보여요. 그러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이와 같은 흐름이 뭐 2020년 11월 이때 보시면은 이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훅 빠졌다가 그다음에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EPS는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아는 거죠, 사실. 그리고 고점도 반대로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사실상 박스권이었거든요, 코스피는. 2021년 초부터 그때 뭐 한 3,000까지 떨어졌다가 3,300까지 갔다 왔다 갔다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도 EPS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예상 이익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이 정도면 고점일 것 같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구간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면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 이게 쭉 빠지잖아요, 지수가. 쭉 빠지고 나중에 EPS가 뒤따라서 내려와요. 근데 뒤따라서 막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빠져, 지수가. 밑에서 변동성을 보여요. 그럼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예상 EPS가 빠지는데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주가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막 변동성을 보이면서 막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닥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점에서 EPS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얘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막 변동성이 나와. 그러면은 이제 고점 시그널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또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지금은 약간 반등을 했어요.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러다가 작년 말에 훅 빠졌는데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플러스 이것보다는 사실 매크로 이슈가 더 컸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에서 5%까지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훅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채권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EPS가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살짝 멈춰 있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런 경기 사이클을 답습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사실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중간에 한번 섰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해 뭐 연초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약간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일단은 뭐 물론 경기가 더 중요하죠. 경기가 더 중요하긴 하는데 뭐 다양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경기가 막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그 경제 전망한 걸 보면은 올해 성장률은 확실히 작년보다 둔화된다. 라는 부분이 컨센서스고 연준에서도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둔화된다. 왜냐하면 작년 한 3분기, 4분기 미국 GDP 엄청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이연이 됐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서 오히려 2023년의 경제 성장률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2024년은 약간 기저효과로 좀 더 둔화된다라는 부분이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뭔가 박스권이 나올 것이고 2025년 그림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는 그 방향성을 반영하면서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반기에 또 대선이 있네 미국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노이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약간 박스권 대신 대선 이후에는 약간 경기 모멘텀에 따라서 또 상승장이 나올 수 있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기가 뭐 침체가 되면서 하락장이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그러면은 뭐 미국 주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섞어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네. 섹터별 순환매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섹터를 잘 고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뭐 한국 주식 얼마, 미국 주식 얼마라는 그런 배분보다는 그 안에서 업종을 좀 잘 고르자. 그러자. 그리고 굳이 뭔가 내가 지수 트레이딩하면 지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훅 빠졌을 때 좀 사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 2,600 얼마에서 거의 2,400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고. 근데 그럴 때 좀 담자. 그리고 만약에 또 과도하게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으로 하면 한 뭐 위로 10 아래로 10 뭐 정도. 저는 대충 그렇게 그런 러프하게 뭐 디테일하게 뭐 계산해서 해봤자 맞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약구나 박스권의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일단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면 좀 사고 뭐 이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막 그런 예전부터 뭐 매니저도 있고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건 대화방이 있거든요. 텔레그램에 평상시에 조용해요.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잖아요. 말을 해요 하나둘씩.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런 시그널을 봐요. 이때 좀 살 때구나.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응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면 그때마다 또 다시 이제 변화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2024, 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양한 업종을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혹시 뭐 그 가운데서 저희가 그 책을 읽고 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도움을 얻을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산업지도 책 같은 경우에는 뭔가 2024, 2025년에 뭐 괜찮을 만한 업종을 찝어주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산업을 다 다루고 있는 책이고 대신에 이제 뭐 앞으로 나올 만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그런 설명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갑작스럽게 특정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생겨가지고 막 주가가 가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빠르게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가 간다라고 해도 거기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원전도 있고 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좀 찾아보고 만약에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고 투자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올해 이제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앞서서 사실 그 코스피 지수 제가 이제 뭐 올해 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을 할 때 과거의 그런 좀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뭔가 뭐 기업 이익들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그 괴리 차이를 통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그런 원리대로 제가 한번 올해 주목할 만한 업종을 살펴보면은 일단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매트리스 차트인데 Y축은 주가 상승률이고요. 그다음에 X축은 예상 이익 증가율이에요. 자, 이익 증가 기대 업종과 이익 증가 기대 연도의 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실제 연초에 이 주식이 컨센서스가 좋아요. 돈 많이 벌 거예요. 한 그런 주식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잘 갔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죠. 누워 있죠. 만약에 연초에 기대치가 높은 주식이 정말 주가가 잘 가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이. 근데 그냥 누워 있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전문적인 통계 용어로 봤을 때 상관계수가 1이 나오면은 그게 맞아요. 정확하게 연초에 기대치가 높은 주식이 주가도 잘 갔더라라고 하려면 상관계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상관계수가 0.04 마이너스 0.0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관성이 없다. 뭐 반대로 간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관성이 없다. 이게 이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한
22년간의 야, 22년간의 그렇죠. 2022년간의 통계라서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막 음. 증권사들이 막 좋다고 하는 거 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좋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좋아요 하는 게 주가가 좋아요라기보다도 이익이 잘 벌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뭐 증권사 다 틀리냐 바보냐.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 이걸 보시면 이건 뭐냐면은 컨센 상위 업종과 하위 업종 1년 주가 수익률을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비교를 한 건데 파란색 막대기가 컨센서스 상위 업종이에요. 업종의 이제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주황색 막대기가 컨센서스 하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상위 10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8% 올랐더라. 하위 10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 올랐더라. 그러니까 하위가 좀 더 높죠. 그러네요. 그렇죠. 승률을 따져봐도 상위 10개는 거의 반반인데 하위 10개는 그래도 삼성이- 승률이 한 70%, 10개 사면 7개는 올랐더라. 야. 그리고 이걸 좀 더 좁혀봤어요. 상위 5개 업종, 하위 5개 업종으로 좁혀보니까 승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평균 수익률에서는 오히려 상위는 좀 더 떨어지고 하위는 좀 더 올라갔다. 와,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네모 박스 쳐놓은 데 있죠. 예. 이때는 언제냐면은 상위 컨센서스 상위 업종이 하위 업종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었던 때예요. 그럴 때가 있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때 보시면은 정확하게 언제냐면은 음.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경기가 막 좋아져가지고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2005년도, 2007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때 막 바닥 찍고 경기가 막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가는 게 더 가는 거고. 네.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 야. 하락장, 경기가 하락하는 사이클이거나 아니면 박스권이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니 왜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1년간 봤을 때 주가 하락하느냐? 그때 당시 좋은 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의 그런 선행 12개월 EPS 추이를 보내줬는데 결국엔 주가가 선행하거든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좋았어. 계속해서 경기 좋아지면 보통 한 2년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내년까지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고 하니까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박스권이라든지 경기 하락하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없는 쪽에서 반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100%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야. 그분들의 얘기를 참고를 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특정 섹터를 막 다 좋다 그러고 찬양한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막 욕하고 아 뭐 이런 걸 나와서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혹시 좀 뭐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하나 좀 더 보여드려야 되는 좋습니다. 게 뭘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냐면은 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식이 한 3년간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같은 기간 주가도 계속 오를까?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네. 안 오르네요. 단순하죠. 네, 안 오르다.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올라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2002년도부터 2023년까지 전 업종의 매년 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쫙 계산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2년 이상 증가한 케이스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요 그 위에 그래프가 T가 뭐냐면은 이익 1차 증가 연도라고 보시면 되고 T 플러스 1은 2차 증가 연도, 그러니까 4까지 있어요. 4까지. 한 5차 증가 연도. 그러니까 사실 한 1, 2차, 3차까지 증가한 연도는 많은데 거의 뭐 한 4, 5차 증가한 연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1은 이익이 증가하기 바로 직전 연도. 당연히 이익 감소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1차 증가 연도에 평균적으로 이익이 244% 증가를 했다더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 190%, 52% 이렇게 가는데 요 밑에가 뭐냐면은 같은 기간 그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에요. 평균. 이야, 그렇구나. 1차 증가 연도는 35%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2차, 3차, 4차도 뭐 오르긴 올라요. 근데 중요한 건 2차 연도예요. 2차 연도. 이때는 거의 그냥 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익 증가 직전 연도, 이익 감소했던 1년 전이 주가는 좀 더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내년에 이익이 좋아지니까 올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상승 비율. 그러니까 이건 평균 상승률과 상승 비율이에요.
이익 증가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89% 10종목 중에서 9종목이 오릅니다. 근데 2차 증가 연도는 43% 오히려 10종목 중에서 4종목 정도가 6종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은 또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인사이드를 찾을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이란 말이죠. 대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전반적으로 시클리컬이 많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현대차, 뭐또 기아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네이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수 영향 많이 받고 뭐 물론 이제 완성차를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도 있긴 하지만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주로 이제 중간재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좀 경기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보통 한 2년 좋아지고 2년 안 좋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2년 좋아지면 좋아질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좋아질 때는 당연히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받고 확 주가가 오르죠. 근데 2차 년도도 이익이 좋아져. 근데 그때는 주가 안 올라. 왜냐하면 3차 년도는 꺾일 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익 증가 2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안 오르더라. 오르는 비율도 한 절반도 안 되더라.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낮은 쪽에서 길을 찾자라는 거였고 이게 훨씬 평균적으로 좀 반등할 확률이 높으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익이 작년에도 정말 좋았는데 올해도 전반적으로 좋대라고 하는 걸 조심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에 해당되는 그런 좀 주식을 좀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좀 보면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한 건데 이게 전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2023년도 해당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24년도에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요것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2023년 해당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023년에 이익이 정말 좋았어요. 좋았는데 올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주가도 올랐어.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를 봤을 때 약간 하위권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하위권이라고 해서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1등부터 이익 증가율을 뭐 꼴등까지 세워놨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좀 낮은 그쪽이 컨센서스 하이겠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 플러스 여기 이제 붉은색 그 박스로 표시해 놓은 이런 업종이 방금 말씀드린 좀 컨센서스 하위에 해당되면서 작년에도 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올해도 그렇게 약간 좀 뭐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리고 작년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지수보다 좀 덜 올랐다가 아니면 오히려 하락한다든지 그런 게 더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런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 골라보면 이런 야. 주식들을 좀 주목한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좀 시장의 그런 기대감, 야. 그거와 현실과의 그런 괴리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이게 가격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모든 자산 가격이 마찬가지긴 한데 좋아진다라고 과하게 좋아져요. 다 쏠리니까. 나빠진다라고 하면 과하게 나빠지고 쏠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치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격선이 이렇게 매곡돼서 더 진폭이 크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한번 좀 기회를 찾아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보면은 뭐 음식료가 있는데 건설가 플랜트는 약간 부동산 PF 이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익 증가가 별로 안 좋아졌는데 올해도 컨센서스 하위예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뭔가 인플레 때문에 좀 원재료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었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아마 작년 하반기에 가격을 좀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식품 물가는 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원재료 부담은 낮아지는데 또 제품 가격은 높아진 상황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약간 수출을 확대하는 기업은 좀 잘 키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거의 뭐 좋아진 게 없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19% 정도 이익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지만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는 이게 크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겠고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뭔가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도 사실 AI의 수혜주긴 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반영하자. 전자기기는 사실 다양한 그런 섹터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과 좀 비슷해요. 작년에 별로 좋지 못했고 주가도 별로 못 올랐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 하위권에 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네. 아무래도 좀 수혜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업종 지수랑 예상 EPS 추이인데 앞서서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제약바이오랑 인터넷이 그나마 좀 비교적 명확해요, 이 추이가.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020년, 2021년 주가가 먼저 오르고 EPS 뒤따라서 오르다가 주가 먼저 빠지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안 빠져요. EPS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약간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EPS가 더 이상 빠지기 힘들 것 같지 않나라는 시장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비슷해요.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EPS가 빠져도 주가 안 빠지고 횡보하는 그런 그림.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구간인 것 같긴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 경기도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가를 보거든요. 단가를 체크를 하는데 원래 12월 한 광고 단가. 광고 단가 4분기 단가가 제일 높아요. 그때가 보통 그렇고 다시 이제 연초가 되면 안 좋아지거든요, 광고 단가가. 근데 올해 연초에는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광고 경기도 좀 바닥을 다졌나?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2024년 2025년 산업지도, 대한민국 산업지도에 나와 있는 제약과 바이오 섹터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의 모음집.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옆에 좀 작긴 한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 바이오에서도 뭐 백신도 있고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뭐 세포 치료제도 있고 등등 있고, 뭐 동물의약품, 그다음에 의약품 인프라, 뭐 CDMO 사업자, CMO 사업자, 그다음에 뭐 제약 쪽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데 이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작년에는 별로 좀 이익이 별로였다가 올해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컨센서스 뭐 순위로 매겨보면 좀 하위에 있고, 그리고 앞서서 그런 방향성 있죠. 더 이상 EPS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좀 골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긴 한데 제약바이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숫자가 찍히는 기업과 임상 모멘텀으로 날아가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임상 모멘텀으로 날아가는 기업은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건 기준에 입각해서 고를 수는 없죠. 뭐 그냥 팁을 드리자면은 임상 2상 이상 되는 기업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임상 2상 통과률이 가장 낮다 보니까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저는 그래서 그냥 딱 하나 찝으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숫자가 좀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억울하게 빠졌던 게 뭐냐면은 작년에 그 우시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론자라고 해서 피어그룹이거든요, 글로벌. 근데 여기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계속.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억울하게 좀 피어그룹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약간 그런 CDMO 사업자들이 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제약 쪽, 바이오 뭐 헬스케어 이쪽 그 약간 좀 밸류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약물 분야가 뭐냐면은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는 그런 분야거든요. 이게 이제 3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원래 대표적인데, 그래서 뭐 카티라고 해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유전자라든지 세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넣거나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혈액암에서는 되게 획기적인 효과가 나왔는데 고형암, 즉 뭐 간암이라든지 뭐 덩어리암이 있잖아요. 그런 거 효과가 잘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ADC 쪽으로 온 거예요. 항체 약물 접합체 쪽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잘 준비를 해놓은 게 있다. 약간 의약품 위탁 대행 생산, 뭐 개발 생산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걸 이제 만들 수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젠이랑 그다음에 일리아릴리 두 곳이 있는데 이쪽과 관계가 좀 있어요. 이런 쪽으로 또 수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냥 주가도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바닥 찍고 좀 반등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플랫폼 그 김작가 채널에 가서는 한 70만 원일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80만 원 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냥 글쎄 뭐 여기서 뭐 200만 원 간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올해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돌리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수를 만약에 위아래로 뭐 그냥 이렇게 얼음 잡아서 위로 아래로 10% 정도 해서 뭐 내가 이제 횡보 박스권이다 예측해서 트레이딩을 좀 해요. 그럼 이렇게 주식도 좀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런 주식들도 뭐 내려올 때 다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사면 좀 더 좋긴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뭐 오르면 또 팔고 사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올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맞아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매를 하시던 뭐 사모으시던 거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기 투자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터넷 쪽에서 네이버니까 네이버 카카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뭐 가격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 카카오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아마 촬영 당일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트위치가 철시를 하면서 치식이란 걸 선보였는데 그게 보니까 뭐 누적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다음에 월 평균 사용자가 130만 명 그런 부분들이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익 모델이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 모델이 뭐 네이버 전체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하진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유저들이 좀 젊은 세대예요. 네. MZ 세대 그런 쪽이다 보니까 새로운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커 클로버 X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B2B 쪽이니까 B2C 관점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B2B 쪽에서는 계속해서 또 영업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해외 뭐 중동 사우디라든지 그다음 유럽 쪽이랑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좀 안타까우면서도 좋은 이슈가 뭐냐면은 사실 글로벌 AI 이런 플랫폼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대체적으로 한 세 나라로 좁혀지거든요. 미국, 중국, 우리나라. 근데 사실 넘사벽이긴 하죠. 미국이랑 중국이 비교가 안 되긴 하죠. 근데 오히려 그게 약간 좀 기회를 만들어줘요. 어떤 게? 무슨 말이냐? 유럽에서 빅테크들 엄청 제재하려고 막 하죠. 네. 중간중간에. 네. 왜냐면은 사실 미래의 그런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은 이 데이터 주도권, AI 당연히 이런 건데 유럽은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종속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걸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쪽은 또 고자세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자국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라인 많이 쓰잖아요. 남미 쪽에도 좀 써요. 네.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로 거의 1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수집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이 있고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다. 야. 그래서 유럽 쪽이랑 유럽 쪽 그 데이터 주권을 좀 인정을 해주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모멘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제약 바이오와 인터넷 쪽을 좀 주목하라. 그리고 앞에 이제 근거들이 역발상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그런 논리 전개에서 잘하실지 모르겠어요. 추론이 된 이 두 업종을 이제 굉장히 설득력이 높게 다가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증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먼저 한 2차 전지부터 한번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2차 전지 업종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앞서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시죠. 네.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 정도 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는 이 업종에 빠져 있어요. 참고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으로 들어가 있고. 왜냐면 제가 이 분류를 이게 물론 시장에서 인식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매출 비중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좀 지주회사라서 지주회사 섹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그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는 철강으로 뺐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주가 상승률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고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구나.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훅 줄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별로였는데 올해는 좀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막 영업이익 마이너스고 막 그러잖아요. 적자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작년 3분기부터 시작돼서 올해 이제 한 상반기에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긴 해요. 원래는 한 4분기가 저점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맞아요. 실적 약간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1분기가 저점이다. 언제까지 또 지연될지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봐서는 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 2차 전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면은 앞서서 이런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아이디어의 그 근본은 뭐냐면은 2년 이상 좋아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업종이 시클리컬이고 경기를 타다 보니까 2차 전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여기 성장 중이니까. 여기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대신에 계속 좋아지는 강도가 다를 뿐이지 매년마다. 작년에는 생각보다 상반기엔 괜찮은데 하반기에 꼬꾸라진 거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리튬 가격이죠. 이 리튬 가격이 아무래도 이 재고 자산 관련해서 평가 손익으로 잡히다 보니까 양극재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이 빠지는 그런 가운데서는 고가에 사는 원재료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익이 좀 박살이 나는 거고. 근데 지금 리튬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횡보세요. 지금 실거래 연속
계속해서 가격은 행보세다. 지금 업황을 살펴보면은 이 중국 쪽 리튬 생산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언젠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가격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전기차 뭐 성장률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할까? 이게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그 자료를 참조해서 가져온 건데 또 다른 그런 컨센서스도 있어요. 참고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예측한 겁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전기차 성장률이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둔화되는 거예요. 작년 30%였죠. 그렇죠. 35%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35%. 둔화된 거고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유럽이 아마 8%인가? 그리고 중국은 10몇 %, 미국이 35%예요. 미국 시장이 가장 성장률이 좋다. 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게 낮아진 거죠. 사실 원래 더 높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은 2023년 기준 보급률이 한 7, 8%밖에 아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더 성장할 여력이 있는 그런 시장이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GM이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특히나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쫙 올랐는데 실적은 사실 잘 나온 건 아닌데 가이던스가 시장의 그런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전기차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전기차를 생산할지 모델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는 작년에 보면은 GM이 거의 올해 한 상반기까지 40만 대 생산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아예 생산 계획을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발표를 안 한 걸까? 그러면 한 대도 생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물론 작년보다 훨씬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올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그보다 더 낮았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니까 좀 반등이 나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작년에 막 뭐 투자 계획도 이연되고 뭐 신모델 출시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또 보여드릴 그래프는 포스코 퓨처엔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와 이것도 12개월 선행 EPS 차트입니다.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이게 1년치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때는 완전히 그냥 과열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던 상황이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때는 사실 쇼커버랑 그다음에 약간 뽀모 현상이 겹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제 생각이 한 이렇게 갔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때 확 솟아버린 거죠.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빠지는 거죠. EPS도 먼저 빠지죠.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전기차 업황이 심상치 않은데라고 하면서 먼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맞았네 하면서 뒤돌아서 EPS가 훅 빠지는 거고 그리고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쭉 올라왔는데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면서 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4분기 실적 나오면서 한 번 더 빠진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이제 좀 짧게 보면 이러한데 앞서서 제가 뭐 코스피 지수도 보여드렸고 다양한 업종의 그런 지수와 EPS 흐름 보여드렸었는데 딱 그 구간인 것 같아요. 바닥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막상 실적 까보니까 좀 더 올릴 것 같다는 훅 빠지고. 근데 또 바닥 다지고 약간 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실적이 나올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인 것 같다. 셀은 좀 모르겠어요. 셀은 약간 그런 방향성이 덜 명확하더라고요. 이런 소재에 비해서 양극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올 만한 웬만한 악재는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엄청 큰 한 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도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테슬라도 많이 빠졌죠.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 전기차 시장 둔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진 건데 그 GM이 좀 돌리고 했는데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다 퍼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보다는 GM 전기차가 잘 팔린 게 더 우리나라 그런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좋긴 하죠. 그러면 EPS가 다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좀 매수 시점을 잡는 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가가 더 먼저 반응할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반응을 하고 EPS가 훅훅 꺾이는 구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해당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뭐 예상을 하긴 하지만은 그 예상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 실적 가지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예상도 하고 뭐 컨퍼런스 콜도 하고 가이던스도 미국처럼 제시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또 네.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가가 더 많이 더 빨리 방향을 잡을 거고 아마 그렇게 실적이 발표되는 날 내 예상이 맞았어. 내지는 생각보다 더 좋은데 이러면 더 난리가 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주인데 지금 이제 이게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지연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예상이 될 때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렇죠. 아, 그 시기가 뭐 그래도 올해 뭐 하반기 정도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연되더라도 뭐 이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흐름을 보긴 봐야 되는데 확실히 좀 위보다는 바닥 시그널이다. 그렇게 봐야죠. 아, 그러니까요. 저 계속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제는 거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포스코 퓨처엠도 전 저점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온 이유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증권가에서 그 에코프로 이슈 때문에 잘 커버리지 안해서 명확하게 흐름이 안 나와요. 얘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나름대로 이제 정확하게 좀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약간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줘가지고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도체는 좀 어떠세요? 반도체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구동성으로 반도체 우리 좋다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업종별 이익 증가율이랑 주가 변동률을 보면은 반도체 보시면은 올해 이제 4,900%. 아,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기저효과인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거의 제일 좋았어요. 네, 52% 올랐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2023년 기준 탑픽은 반도체다 그랬어요. 반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올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반도체가 2023년에는 그나마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플러스 실적 컨센서스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 일단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1월 15일 기준으로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2월 초니까 한 보름 만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이제 올해 34조 한다 그러죠. 작년에 이제 7조 뭐 이런 부분에서 34조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뭐 사실 삼성전자의 올해 이제 뭐 다 좋다라고 하니까 기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9만 전자 넘어서 최고가가 96,800원이거든요. 그걸 넘어서 10만 전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보시면은 종전 최고가가 2021년 1월에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이익을 보면은 51조예요. 아, 그때보다 안 되네. 51조. 네. 51조고 그 다음에 그 직전 최고 이익이 언제냐면은 그때 그 직전 최고가가 아마 이제 액면 분할 그 기준으로 해서는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58조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뭐 최고가를 넘어서서 뭔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익 규모가 좀 적다는 거야 지금. 턴어라고 강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2025년 그림이 뭔가 더 뚜렷해질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49조라고 나와 있는데 더 올라간다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기업의 실적 관점이고 매크로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2021년에는 제로금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28년보다 이익은 더 사이즈는 적어요. 이때는 거의 60조였고 이때는 50조였잖아요. 근데 2018년에는 금리가 한 2, 3%할 때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봐서도 사실 이익이 그만큼 사이즈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시장 금리 자체가 이때는 제로 금리였으니까. 근데 지금 금리 얼마죠? 지금 3%, 4%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은 고사하고 2018년보다 금리가 높고 물론 내려가는 방향성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내려봤자 한 4차례, 5차례. 그러니까 뭐 한 4% 초반에서 기준금리 기준으로 3% 후반 정도 볼 수 있는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이미 반영을 해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3% 후반에서 4% 초반. 그러니까 매크로도 애매하고 이익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오르긴 오르지만은 작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 음. 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뭔가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이제 전통 반도체, PC, 서버, 모바일 쪽 이쪽이 살아나야 돼. 이쪽이 다 같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이 컨센서스 자리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좀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플 측면에서 물론 이제 금리라는 매크로 지표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약간 삼성전자 자체적인 펀드멘탈 멀티플을 올리는 차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HBM3 요거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최신식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점유율을 따지면 전체 HBM 그 점유율을 따지면은 SK 하이닉스가 한 50%좀 넘고요. 삼성전자가 30-40% 해요. 근데 최신 모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한 성과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이큐브라고 해서 아예 그냥 시스템 반도체랑 HBM 같이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상품을 내놔서 실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랑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날아가죠, 사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좀 유의미한 정말 9만 전자를 넘어서 최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재료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금 보면은 8만 전자까지 가려다가 실적 발표하고 예상보다 안 되네 하면서 7만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7만 원 초중반인데 제 생각에 뭐 현 상황에서도 8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이상 8만 원 넘어서 정말 9만 가고 막 10만 가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말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 지금은 작아도 이제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AMD가 이제 막 치고 나가면 물량도 엄청 많아지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거기에서 또 따라갈 것이다.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삼성보다는 탄력이 좋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받쳐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SK 하이닉스도 사실 그냥 메모리 사이클로만 갔는데 이제 HBM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서 메모리가 기존의 그냥 커머디티가 아니라 약간 시스템 반도체처럼 주문형 생산 메모리가 된단 말이죠. 이건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계속해서 이쪽이 호조를 보인다. 계속해서 이제 구매력이 있고 뭐 지금 2024년 물량은 메이드가 다 됐는데 2025년 훨씬 더 커진다.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PBR이 한 1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SK 하이닉스의 역사적인 PBR 밴드를 보면은 한 2배 정도가 상단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상단 아니에요. 네, 더 갈 수 있다. 네, 더 갈 수 있다. 그런 뭐 그림이 확실히 나와준다. 근데 왜 하필 PBR을 보느냐라고 한다면은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PR은 그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과거에 업황이 최고조였을 때 PBR이 얼마였냐, 가장 안 좋았을 때 얼마였냐.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대략적으로 그 밴드 안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정고점을 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주가적으로 보면 이제 정고점 거의 넘지 않았나요? 저도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안 해봤는데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을 상향시킬 만한 요인이 나왔잖아요. 더 가까운 거죠 삼성전자보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러면 반도체 주식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AI 모멘텀이었잖아요. 근데 기존의 그런 레거시 쪽이 안 살아나면 계속해서 AI 쪽으로 갈 건데 만약에 뭐 약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모바일이라든지 뭐 PC라든지 그쪽이 살아나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통 반도체 쪽도 좋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은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요와 공급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단 이슈예요. 네. 수요가 막 살아나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을 감산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요가 살짝 붙어준다라고 하면 이제 확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을 좀 올리겠죠. 감산했던 거를 좀 취소를 하고 슬슬 이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그런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소외되어 있는 전공정 밸류체인 그 중에서 소재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 그 산업을 가지고 이렇게 sek터 분류를 해놓은 그런 마인드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많습니다. 반도체가 되게 많은데 최근에 그렇게 막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런 쪽에서 각광 받은 섹터가 이쪽이에요. IP. IP가 이제 지적 재산권이죠.
관련해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시스템 미디어, 뭐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는 거고 오사트 기업들도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이게 후공정하는 애들이고 디자인 하우스도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약간 좀 온디바이스 AI 하면서 좀 부각된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공정 반도체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이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네. 단가 인하 압력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큐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원래 이제 반도체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기업들이 이 반도체 전공정 소재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다양한 기업들 주가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기업들 뭐 TCK라든지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중 몇몇 기업들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제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쪽에서 미세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달란트 투자님 그 컨텐츠 중에서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네. 저희 웅달책방에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국민연금이 뭐 최근에 좀 지분을 확대한 그런 뭐 기업이나 섹터 또는 뭐 축소한 그런 기업이나 섹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모아서 한 번에 공시를 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일반 그런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한 종목에 한해서 한 달간 몰아서 이제 공시할 수 신규 매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변경에 한해서 한 달 몰아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받아요. 3개월 단위로. 그래서 3개월치를 한 대 몰아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라 하면 분기마다니까 언제 공시를 하냐면 4분기 매수한 거를 1월 달 초에 공시를 하죠. 1월 10일 내로 공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내에 그 공시한 4분기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네. 살펴보면은 일단은 3분기랑 좀 전분기랑 비교를 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국민연금의 그 매매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많이 샀어요. 물론 많이 팔기도 했지만.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반도체는 상위에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많이 판 쪽에 있죠. 4분기에 반도체가 좀 빠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좀 많이 좀 줄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어떤 좀 섹터를 많이 샀냐면은 에너지, 뭐 철강, 정유화학, 제약바이오 약간 좀 시클리컬 이쪽을 좀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긴 샀지만 팔기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약간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제약바이오도 약간 연말에 금리 내려가고 JP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앞두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서 약간 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조정을 제약과 바이오에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일부는 늘린 거고 일부 그렇죠. 기업은 팔았다 이런 맞아요, 얘기인가요? 맞아요. 약간 좀 리밸런싱을 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이후로 한 2-3년간 거의 쩔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물린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좀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섹터를 늘리고 어떤 뭐 섹터를 줄였는지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큰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또 이제 개별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신규 매수한 종목 리스트입니다. 이런 것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5%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5% 이상으로 늘린 5% 미만이면은 공시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5% 이상부터는 이제 새로 보유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리스트인데 이번에 약간 좀 의아한 게 스몰캡들을 많이 샀어요. 신규 매수를 그래요? 생각보다 시가총액 2천억짜리 이런 걸 많이 샀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 뭐 JAK, 기가비스, 우신시스템, 원텍, 와이설, SK 오션플랜트, 하이트진로, 롯데푸드. 근데 최근에 약간 저PBR 모멘텀이 불면서 약간 이 중에서 좀 박살난 종목도 있긴 해요, 사실. 예. 특히나 대표적 SK 오션플랜트. 여기는 제가 기업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원텍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음식료를 또 샀네요. 음식료 하이트진로랑 롯데푸드 같은 경우 좀 사긴 샀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제 아이디어 입각해서 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쪽으로 좀 놀리긴 했다. 나머지는 딱히 뭐 의미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정 섹터에 편중이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중에서 좀 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 맨 위에 이제 기가비스고 오른쪽에 하이트진로 밑에가 이제 우신 시스템인데 이 기업들을 가져온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주가가 빠질 때 좀 샀어요. 약간 좀 물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 늘린 지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이 AI 모멘텀이 일어나면서 뭐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한미반도체라든지
HBM, 뭐 후공정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반도체 사이클을 봐서 대부분 마지막 사이클이 기판 사이클이에요. 기판 쪽이 가장 마지막에 좋아져요 구조상. 근데 여기에는 그 기판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을 좀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가가 좀 눌려 있죠. 오버행 이슈도 있고. 근데 이 기업이 이제 기판을 만드는 뭐 대닥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납품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이다. AI 반도체 좋아지면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고 국민연금 지분 쭉 주가 빠질 때 늘렸다가 잠깐 쉬다가 한 12월 돼서 좀 늘렸다가 지금은 살짝 줄였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가 흐름이 이 국민연금의 지분율과 주가 차트가 좀 비슷하게 가긴 하죠. 가긴 하는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차트거든요. 6, 7개월. 근데 한 2, 3년 차트로 보면은 하이트진로가 진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주가가. 엄청 빠진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음식료가 그만큼 좀 소외가 됐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늘리고 있죠. 그러네요. 약간 좀 물을 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그 작년 초가 맞나요? 켈리 맥주 신제품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광고 엄청 했잖아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 이제 팔아먹으려고 광고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이 출시되는 첫 해는 수익성이 안 좋아요. 광고비가 많이 나가니까. 근데 이제 안착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광고 안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Q는 똑같이 비슷하게 팔리면서 비용이 좀 덜 발생을 하니까 이익이 좋아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11월 달에 차미슬 출고가를 한 7% 정도 올렸어요. 가격 인상, 그러니까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뭐 매출이 확 좋아진다라기보다도 이익단에서는 확실히 좋아진다는 모멘텀이 있고 아쉬운 건 좀 수출인데 약간 한류 뭐 열풍을 타고 소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외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출 비중이 매출에 비해서 한 5%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삼양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농심도 좀 좋았잖아요. 그런 그림이 보이려면은 수출 쪽에서 좀 더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우신 시스템인데 이 기업도 되게 생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이제 차체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내지는 약간 설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장비 업체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본업에서는 포드 쪽이랑 좀 그쪽이랑 물량을 받은 측면이 있고 2차 전지 자동화 장비를 좀 최근에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고 확실히 확 올랐는데 그 자동화 장비 수주 때문에 확 올랐는데 그 뒤로 좀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좀 늘리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별 재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계속 있어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에너지 쪽을 많이 샀잖아요. 작년 4분기에. 근데 에너지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에너지 그 섹터 분류인데 맨 위에 있는 전기, 가스, 난방 에너지. 여기는 완전히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지역 난방공사 이런 기업들. 요번에 저 PBR로 엄청 오른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장성 완전 제로. 그렇죠. 그런 쪽이 있는 반면에 전기 인프라, 전력 변환기, 계량기 이쪽은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해도 뭐 괜찮다는 얘기도 많고 왜냐하면은 LS 맞아요. 네, 맞아요. 미국이 약간 인프라 투자 맞아요. 뭐 40 몇 년 만에 뭐 인프라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이런 주식들. LS 그렇죠. LS도 많이 올랐고 일렉트릭도 많이 올랐고 뭐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해저 케이블 이런 매설 이런 이슈 때문에 전선 쪽도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쪽이 또 있는 거고 국민연금이 많이 산 쪽은 이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보면은 뭐 하나 솔루션도 샀고요.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트도 사고 CS 윈드도 사고.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도 좀 늘렸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IRA 관련해서 전기차도 수혜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좀 부각을 못 받은 측면이 있는데 뭐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체 고유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문사나 자사 운용사는 배정을 해주죠. 해주는 거. 그래서 못하면 다시 뺏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번 필터링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상한 정보는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수백조잖아요. 거의 뭐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100%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음. 사이즈가 일단 엄청나게 크고 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패시브 세팅을 다 해놔요. 어. 그리고 한 90% 정도를 그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 한 10%라든지 뭐 정확한 비율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정도를 추가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해서 이런 개별주를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정보가 되게 유익할 것 같은 게 한번 자신이 한번 공부해보고 또 이제 레양님의 2024, 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이렇게 한번 피어 리뷰 느낌으로 내가 선정한 종목, 뭐 섹터 이런 거랑 또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은 가능성,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4월 달에도 나옵니다. 4월 초에 그렇죠? 4월에. 1분기 매매 내역이 4월 초에 나오니까 뭐 그냥 저희 채널 와서 제가 하는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4월 초에 네. 계속해서 그 전자공시 들어가지고 5% 지분 보고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 누르면은 어느 특정 날에 갑자기 막 100몇 개 막 올라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그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 최근에 막 암호화폐 좀 질문 드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막 통과되면서 미국은 막 담으려고 하잖아요. 자산운용사들이. 요거 좀 포함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이 뭐 포함시킨다 만다? 음.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이제는 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좀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 대체 자산의 그런 한 방편으로는 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비슷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몇 퍼센트 정도? 저는 한 10% 정도는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면은 그 미만으로 채우면 의미가 없어요 별로 포트폴리오 그런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네. 근데 그 큰 배경을 보면은 당연히 약간 좀 지정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이후로 사실 G2 약간 패권 다툼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물론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명확하거든요. 첨단 반도체, 뭐 클라우드, AI 최근에 약간 바이오까지도 약간 좀 제재하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첨단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아예 기회를 안 주겠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블록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도 예멘에 와, 저 어서로 깡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계속해서 쏘는데도 계속해서 그 대변인 나와가지고 그냥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앵무새처럼 우리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상선만 공격하다가 최근에 유조선 공격하고.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홍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희망복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전 세계 물류 비용이 지금 30% 증가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경제 자산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모두 친하게 지내고 뭐 특정 물건 같은 경우에 가장 싸게 만드는 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달을 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비효율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다시 막 하이퍼가 와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은 약간 좀 예전처럼 막 뭐 인플레가 꺾여가지고 뭐 1%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지금 왔을 때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 닷컴 버블 이후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살짝 반등해가지고 여기에서 약간 정도의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주식에 몰빵하면 돈 많이 벌었어 라는 시나리오는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구간이었으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예전과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좀 이걸 해지할 수 있고 좀 몰릴 수 있는 자산은 어디냐? 다들 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그런 비트코인이 약간 대중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뭐 비트코인이 모르겠어요. 뭐 1억 간다, 10억 간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이제 그런 분들한테 들으시고 저는 그냥 그 포트폴리오 배분 관점에서 그래도 한 10%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레양님 만약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나요? 주식의 현재로서는 한 50% 정도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채권, 네.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네. 나머지 한 20%는 현금 정도. 갖고 그 정도.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 엄청 쌌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코스닥도 이제 바닥 짚고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뭐 밑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한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여유 현금을 남겨 놓으신 다음에 제가 이제 박스권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를 봤을 때도 여기저기서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빠져줬을 때 사는 그런 뭐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운달책방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주식 투자의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뭐 제 말이 당연히 다 정답은 아닐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큰 배경은 뭐냐면은 약간 시장의 기대치 그런 것과 실제 이런 가치라든지 가격의 괴리 여기에서 발생하는 투자 기회를 찾자라는 그런 부분이 취지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웅달책방이라든지 저희 채널 많이 보시긴 하지만은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고지곳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다 답습하고 그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시선이 현재 어디에 쏠려 있는지 대신에 어디에는 좀 등한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약간 그렇게 이용하시는 현명한 투자 전략 하신다면은 올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 많이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뭔가 지도 같은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방향 잡는 데 좋을 것 같은데요. 2024, 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 달란트 투자의 그 이래양님께서 정말 공수 많이 들으셔가지고 쓰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란트 투자의 이래양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